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황국입니다. 네, 또 황국 사람 그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또 김성일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그 절세 삼총사를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네, 오늘은요, 그러면 그 계좌들에 들어간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펀드로 굴릴 수도 있고 ETF로 굴릴 수가 있는데 당연히 ETF로 직접 굴리시는 거를 선호하시겠죠. 그렇죠? 네네. 일단은 ETF의 장점이 뭐냐면 이제 매매가 쉽고요. 네. 그다음 보수가 일단 너무 싸요. 네, 뭐 요즘에 0.012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오. 이제 기존의 같은 인덱스형이라도 펀드보다 ETF가 보수가 훨씬 싸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죠. 네, 그래서 ETF를 선호하고, 물론 ETF를 안 팔면 펀드로 해야죠. 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그런 경우에는 펀드 중에서 그 자산군에 해당하는 펀드를 찾아서 넣으면 되고, 사실 그거 찾기 되게 귀찮거든요. 저희 앱에서, 리치고 앱에서 다 서비스해드릴 예정이에요. 우리는 그 개인연금, 퇴직연금, 뭐 ISA에서 이제 모든 ETF를 굴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그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만 굴릴 수 있습니다. 글로벌 ETF가 안 돼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네, 어쨌든 그건 맞죠, 그죠? 네네. 네. 그리고 ISA에서는 한국 개별주도 가능한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그게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개별주를 좀 빼고요. 그 ETF로만 가지고 어떻게 요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ISA에서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배분을 이걸로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자산 배분이라는 이름에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이제 자산을 배분해야 돼요. 그렇죠. 네. 가끔 보면 제가 최근에도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네. 이제 뭐 핀테크 회사, 저희랑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회사에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나온 거를 저한테 누가 질문을 했어요. 캡처를 떠가지고. 이게 괜찮냐고. 네. 여기서는 이렇게 추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네. 질문을 했는데, 세 개의 펀드가 추천이 되어 있는데, 네. 단기채 펀드 2개랑 네. 이름은 달라요. 네. 그리고 선진국 펀드 하나. 선진국 주식이요? 네, 선진국 주식형 펀드 하나, 단기채 펀드 2개가 추천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선진국이 3분의 1이고 나머지 둘이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한 50몇 프로? 뭐 20몇 프로, 30몇 프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무슨 찌따 같은 자산 배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그거 보면서 되게 좀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했다고 했는데 자산이 배분돼 있는 게 선진국 주식하고 현금성 자산 2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 채권도 심지어 장기채가 아니고 단기채를 넣었다고요? 네. 그래서 뭘 잘못 먹었대요, 근데? 네. 그래서 뭐 그 네. 내부 로직을 제가 알 수 없어서 그렇죠. 야, 네. 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네. 근데 자산 배분이라면 일단 네. 자산을 배분해야 돼요. 네, 뭐 자산을 배분하긴 했죠. 네. 선진국 주식이랑 현금이랑. 네. 그래 뭐 그거는 50대 50. 개인 주식 투자자도 자산은 배분하죠. 왜냐하면 다 주식 100% 안 갖고 있잖아요. 현금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현금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산 배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리고 주식도 다 한 가지 뭐 섹터나 한 종목에 100%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거 자산 배분이라고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 자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분산 투자를 한 건 맞는데, 주식 여러 가지 주식에 분산 투자를 한 건 맞는데 자산 배분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주식 자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산 네. 배분이라고 하지 않는 거고,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이제 주식 채권에 나눴는가 인 거고, 이제 뭐 최근 몇십 년 동안은 주식 채권 대체 투자 이렇게 해서 최소한 3개의 자산군에는 나눠져 있어야 한다가 이제 자산 배분에 대한 이제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나 실전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대체 투자는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대체 투자라는 용어가 나온 이유가, 과거에 이 연기금을 운용한 이런 사람들이 주식하고 채권만 가지고 했대요. 근데 1980년대에 그 굉장히 훌륭한 이 자산 배분의 이제 선구자 중에 하나인 데이비드 스웬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면서 예일대학교 연기금 운영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대체 투자라는 걸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대체 투자는 주식 채권 빼고 다 대체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대체 투자 안에 뭐 환 투자, 골드, 부동산, 뭐 나무 뭐 이런 게 다 대체 투자로 들어가거든요. 부동산에도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이제 저희가 굉장히 큰 부자이면 모르겠는데 이제 뭐 부동산에 뭐 내 자산의 20%를 넣고 나머지 뭐 80%로 뭐 딴 거를 하겠다.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부동산은 리치 상품이 있어요. 리치. 네, 그렇죠. 리치들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 리치도 있고
우리나라 부동산 리츠도 있거든요. 한국 리츠는 지금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그죠? 일단 ETF 상품이 나와 있어요. 아. 리츠들을 모아서 만든 ETF 상품. 그게 무슨 뭐 리츠 인프라 ETF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거기 정보가 되게 작고 그리고 뭐 이상한 정보도 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제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싫어요. 네. 네. 저는 뭐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기존 자산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 자산들하고 움직임이 달라요. 아, 그 코렐레이션이 낮은 편이에요, 그죠? 예, 그럼 또 조금 좋아하게 생겼네요, 또. 네, 그래서 제가 그 상품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유는 딱 그것 때문이에요. 상황이 낮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게 어쩌면 우리나라 리츠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 때문일 수도 있는데, 네. 뭐 그것까지는 제가 그렇게 큰 포지션을 가져가진 않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는 뭐 차지하고. 아, 오케이. 그럼 리츠가 있고, 근데 그 미국 리츠는 이제 한 1970년대부터 역사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주식이랑 코렐레이션이 꽤 높더라고요. 상관성이 한 0.5, 0.6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더 높습니다. 아, 네. 그 2002년 이후로는 예. 주식이랑 상관관계가 거의 0.89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리츠랑 주식이랑은 사실은 그 이제 분산 투자할 거 없다고 봐야겠네요. 네, 저는 네.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네. 일단 결과적으로 근 20년 동안 리츠랑 S&P 500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서 이제 분산 효과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다시 들어와가지고 주식 채권은 알겠는데 지금 대안 투자 얘기를 하고 있었고 대안 투자는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그 이제 리츠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 하는데 별로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이제 결론인 것 같은데. 네. 그럼 뭐가 있나요? 금 좋습니다. 아, 금. 네. 예. 제가 2017년에 첫 책을 쓸 때도 네. 이제 금을 대체 투자 자산으로 넣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제가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요? 왜 이렇게 금을 좋아하냐? 왜냐하면 2011년에 금이 고점을 찍고 계속 바닥을 기고 있었거든요. 17년부터 다시 오르지 않았어요? 네, 17년 말, 18년 이때부터 올랐고 네. 그리고 굉장히 반짝 오른 거는 이제 19년, 20년 이때 이제 확 올라왔는데 네. 저는 이제 금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포지션을 잡은 게 아니고 네. 이게 상관관계 때문인데 네. 금이 주식, 채권, 뭐 기타 달러 이런 자산들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70년대 사실 금이 그 전체 포트폴리오를 캐리해줬잖아요, 그죠? 그때 다 주식이랑 그렇죠. 채권 둘 다 망했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상관관계가 낮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가져가는 거고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상관관계 낮아서 내 포트폴리오에 변동성을 줄여주고 낙폭을 줄여주는 자산으로서는 매우 훌륭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 대체 자산 중에서는 금을 말씀하셨고 네. 이제 그 원자재 같은 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원자재도 이제 가능하죠. 네. 가능한데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보통 달러랑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가능하고 그리고 원유는 되게 황당하게 가격이 움직여요. 잘 아시겠지만 그 요즘 특히 이제 유일하게 오르는 자산이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지금 네. 뭐 주식도 얻어 터지고 있고 지금 채권도 얻어 터지고 네.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다 깨지고 있는데 이제 원유 혼자만 딱 하고 있죠. 네네네. 그 원유 ETF 같은 경우는 근데 보통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원유 값이 100% 오른다고 내 ETF가 100% 오르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훨씬 덜 오르더라고요, 보니까. 네, 두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이제 선물 가격에 콘텐고 백어데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네. 이제 현물 움직임보다 더 움직일 때도 있고 덜 움직일 때도 있어요. 이걸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고. 아니 뭐, 네, 네.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선물에 투자했다라고 생각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신 떨어질 때도 그게 마이너스 40 가도 내 ETF가 마이너스 100% 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시면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어쨌든 좀 복잡했는데 네. 그래서 대체 자산으로 지금 나온 게 금과 원유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저기 그 최창규 본부장님이 이제 3프로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탄소 배출권 ETF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것도 얼핏 보니까 상관성이 좀 낮아 보이던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산군으로? 네,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최근 뭐 6년 동안에 10배 오른 막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한 이제 상품들이 탄소 배출권이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좀 있었어요.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녹색 관련한 이제 상품군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그 전에 나왔던 상품으로 이제 제가 트래킹을 해봤거든요. 네.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주식이랑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더라. 아, 주식이랑 비슷해요? 그럼 별거 없네요. 네. 오케이. 그럼 다시 요약하면 자산 배분에서 일단 자산군에 들어갈 게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고, 그리고 그 대체 자산이 있는데 그 대체 자산은 뭐 금이랑 원유 정도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주식, 채권, 이제 실무 자산으로 가시는데 그럼 그거의 비중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 아, 비중은요? 네. 이 안에서? 네, 그렇죠. 자산 배분 이제, 안에서? 그 주식, 채권, 그리고 부동산, 이제 실무 자산이죠. 네. 대체 자산. 네.
최적의 포트폴리오, 네. 그 다음에 최고의 자산 배분 비율 예. 없습니다. 네, 당연히 없죠. 네. 그래도 뭐, 제가 뭐, 새 책을 은근슬쩍 네, 봤는데, 거기 네, 뭐좀 네. 있더라고요, 그래도. 네. 예. 이게 왜 없냐 하면, 네. 전 세계에서 이제 대부분의 연기금들이 자산 배분을 하고 있어요.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싱가포르 연기금 같은 경우에 1,800명? 그리고 캐나다 CPPI, 캐나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1,900명이 일하고 있더라고요. 연구를 하는 거죠. 네, 어떤 자산 배분이 최적일까. 네, 연구를 하는데, 그 회사를 이제 기관들이나 회사들을 제가 이제 리서치를 해보면 다 달라요. 자산 배분하는 게. 네. 뭐 공통적인 특징은 찾을 수 없고, 네. 제가 찾은 유일한 특징은 네. 아까 말씀드린 주식, 채권, 대체 투자에 나눴고, 그 다음에 국내 자산, 해외 자산 이렇게 나눴다. 네. 그거는 다 공통적이에요. 그 안에 비율들은 다 달라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네, 국민연금, 뭐 공무원연금 다 다르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자산 배분 비율은 그냥 n분의 1 하시면 됩니다. 예. 굉장히 어이가 없겠지만. 아, 그러니까 주식의 3분의 1, 네. 채권의 3분의 1, 네. 그리고 대체 투자의 3분의 1, 네. 그렇게요. 네. 그리고 국내도 반, 해외 반. 아. 그래서 주식도 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있잖아요. 네. 반반? 네. 되게 어이없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잘 먹어요. 네. 그럼 연구 포트폴리오랑 똑같네요, 사실? 네, 연구 네. 포트폴리오랑 같은 접근이죠. 그 현금 빼고요? 네. 보세요. 자, 자산 배분을 하긴 했는데, 나 한국 주식 별로 매력이 없는데, 네. 미국 주식 몰빵하게 돼요. 네. 근데 이걸 보시면 미국 주식 시장과 이제 신흥 시장을 이제 지난 50년간 10년 단위로 잘라서 보면, 네. 최근 10년 미국이 이겼죠. 그전 10년은 한국이 훨씬 잘했어요. 그쵸. 네. 그전 10년은 또 미국이 이겼어요. 그전 10년은 한국이 잘했어요. 그죠. 70년대도 한국이 이겼어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3대2. 네. 네. 그러면 다음 10년,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잖아요. 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 알 수 없죠. 그렇죠. 알 수 없기는 하지만 신흥국이 이길 가능성도 꽤 있죠. 일단 밸류에이션이 낮으니까 일단 그거가 일단 크죠. 네.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반하는 거죠. 근데 이 반반하려면 이제 다 최근성 편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많이 하고 싶어 해요. 많이 하고 싶어 하고 저한테도 그런 집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절대 찬성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알 수 사실 없으니까. 주식보다는 이 질문이 훨씬 더 많죠.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게 기정사실인데 채권을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라고 말씀 많이 하시고 심지어 위대한 레이 달리오도 그 채권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것도 이제 그 질문을 한 100번 이상 받은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저는 50번 정도.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제 채널에 올려놨는데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난 20년 동안은 채권의 황금기였다. 그래서 채권 들어가는 게 맞다. 장기채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이제 하고 근데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사실 40년 동안 황금기였잖아요. 거기 80년대 그렇죠. 초부터 맞아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1950년대부터 데이터를 이제 모았어요. 찾아냈는데 1970년대에 인플레이션이 진짜 제대로 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죠. 빡 왔죠. 그때. 뭐 1, 2, 3%대 금리에서 20%까지 갔어요. 미국이. 맞아요. 그때 근본 이제 석유 하면서 이제 그때 쫙 올라갔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었고 뭐 몇 프로 오르는 수준이 아니고 20%가 올랐기 때문에 엄청났는데 자 그럼 그때를 보자는 거죠. 그때 장기 국채는 어땠을까? 그때 뭐 주식은 어땠을까를 보면 그때도 장기 국채 우상향했어요. 우상향 했는데 물가 상승을 빼니까 마이너스가 나왔더라고요. 주식도 그렇죠. 채권도 그렇고 둘 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채권이 더 많이 올랐는데 더 핵심이 뭐냐면 제가 장기 국채를 가져가는 핵심이 뭐냐면 그 기간 동안에도 주식과 국채의 상관관계가 낮았어요. 이 기간 동안에도 이렇게 움직였어요. 즉 자산 배분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리밸런싱을 이용해서 리밸런싱 보너스가 얻을 수 있었고요. 그 대신에 이게 둘 다 우하향했기 때문에 그 좀 변동성은 줄어들겠지만 돈은 잃었네요, 그래도. 그래서 저희가 주식 국채만 하는 게 아니라 대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금이 갑자기 구세주처럼 딱 나타나가지고 포트폴리오 살려줬잖아요. 70년대.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올 인플레이션이 뭐 2, 3%, 5%까지 올라갔다가 뭐 한 1, 2년 있다가 다시 내리는 그런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1970년대 같은 무지막지한 인플레이션이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맞아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기 때문에 분산을 하는 거고 뭐 어떤 시장이 오든 간에 뭐 70년대 같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오면 국채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때 누가 올라갈 것이냐? 금이 올라가겠죠, 아마. 그 원유 이런 것도 올라갈 거고요. 그렇죠. 그런 애들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도
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괜찮은 성과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 자산에 나눠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금리가 올라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를 지금 뭐 작년부터 나왔잖아요. 작년부터 나왔는데 뭐 실제로 올라가고 있는데 채권 가격이 어떤지를 보면 자,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리밸런싱 하면서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비싸게 이거를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사실 이게 뭐 그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가는 게 기정사실이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근데 진짜 이거 모르긴 모르거든요. 진짜 이게 그 1년 후에 물가 상승이 피크적으로 내려가면은 다시 금리가 따라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거고, 또는 진짜 코로나 같은 더 대형 사고가 터져가지고 아이고 금리 인상 다 부여 다시 제로로 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 블랙스원이 워낙 많아가지고 요즘은. 네. 그래서 뭐 알 수 없는 거고 네. 설사 금리가 70년대처럼 쭉 올라간다고 해도 네. 유효합니다. 예. 네, 유효하기 때문에 그죠. 채권은 그때 이제 그 마이너스 수익이 나겠지만 그때는 금이 커버를 해줄 거고, 네네네. 그리고 그건 그때가 봐서 이제 결과론이 될 거라는 거죠. 다 결과론적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좀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네. 이제 올해도 컨셉 자체는 굉장히 괜찮죠. 예.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대체 투자를 하고 그리고 비중을 러프하게는 비슷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라는 거네요. 네. 혹시 주로 ETF 투자를 권하시는데 개별주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아, 네. 개별주 네. 투자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일단 이제 개별주 투자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잖아요. 네. 재무제표를 보고 하는 기본적 분석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패턴을 읽는 기술적 분석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이제 퀀트, 이제 강욱 작가님 많이 하시는 퀀트 베이스 전략들이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너무 어렵고 저랑 안 맞더라고요. 네. 자, 세 번째 방법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싸. 근데, 네. 예. 들으셨죠? 자, 퀀트 투자. 야, 할 수 있다, 퀀트 투자. 네. 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은행을 다닐 때는 너무 바빠서 네. 그거를 연구할 시간이 없었고, 아이고, 네. 이제는 네. 그걸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오, 네. 네네네. 퀀트 투자 시스템이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많은 전략들을 검증해보고 검토해보고 네. 진짜 좋은 게 나오면 저도 당연히 고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네. 할 수 있겠죠. 하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 오케이. 자, 이제 김성희 이사님이 자산 배분에서 이제 개별주 퀀트 투자로 넘어가고 계십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금 리치고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거기서 이사님 뭐 하시나요? 네. 제가 이제 은행 관두고 이제 네. 회사를 옮긴 이유가 네. 말씀드렸듯이 제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리밸런싱 하기 귀찮고 저도 이제 투자 전략 만드는 게 취미 생활이라서 저랑 비슷하네요. 네. 그 취미가 이제 업이 된 거죠. 아, 그렇죠. 덕질이 업으로 간 덕업일치라고 하잖아요. 좋네요. 네. 네, 덕질을 이제 직업으로 이제 삼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정말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고 있고요. 네. 이제 코딩도 하고 뭐 기획도 하고 뭐 디자인은 제가 못하고, 예, 그래서 서비스 만들고 있고, 이제 뭐 작년 7월에 그러니까 저희 이제 리치고에 이제 그 모회사 하는 데이터 노우주고요. 저희 자회사하고 리치고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님은 홍춘욱 박사님이 저희 대표고요. 제가 거기서 이제 CIO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만들고 있고 서비스 만들고 있고 이제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지금 아까 강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ETF로 자산 배분해도 돼요. 당연히. 특히 네. 세금 관점에서는 국내에서만 하면 안 돼요. 네, 세금 세게 먹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 이제 상품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리치고에 아직은 미국 ETF 상품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전략이나 포트폴리오 만드는 건 생각보다 재밌고 쉬워요. 그렇죠. 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네, 설명하는 게 어려워요. 아, 고객들한테 네. 왜 원래대로 해야 되는가 이런 거. 네. 넌 왜 이 상품을 선택했느냐? 그들은 올 거 아니에요. 네. TQQQ에서 벌빵을 해야지 이렇게 나오실 거 아니에요. 네. 그거 하면 10년 동안 700배 벌었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아주 논리적인 근거들을 이제 하려면 데이터를 정말 많이 분석을 하고 요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설득도 해야 되잖아요. 고객들. 네, 설득해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리치고에서 나가 있는 현재 포트폴리오들이 있는데 요게 한 조만간 몇 주 안에 업그레이드가 이제 공지가 나갈 거예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KRX 금연물 ETF. 아, 네. 되게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개선이 들어가요. 업그레이드 안을 만들어서 저희 내부 세미나를 해서 통과를 한 다음에 네. 이제 홍 박사님 모시고 다시 또 세미나를 했어요. 오케이, 좋다 하면 이제 홍 하는 거예요? 박사님도 네. 오케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야, 이 정도면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설명 영상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 또 ETF도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 이제 자산 배분은 연구 포트폴리오와 그 아류식으로 하면은 대충 어떻게 해도 다 된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자, 다시 한번 주식, 채권, 네, 그리고 그 대체 투자, 그 대체 투자는 금과 원유 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또 바쁘신데 와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네, 불러주셔서 저희 감사합니다. 김성일 이사님 다시 모셔야겠죠, 그죠? 네. 그렇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